저희 7페이지 보시면 수익인데, 말씀드렸지만 회계사 쪽에서도 이제 수익이 기준서에 있는 내용이 아니라, 기준서에 있는 예시를 내는 게 아니라 이제 드디어 이제 기준서에 있는 말문제 문구를 올해 내기 시작했으니까 우리도 말문제 문구 말문제로 수익이 나올 수 있어요, 올해부터는. 자, 보시면 26번 보시면,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 수익 기준서에서 얘기하는 수익이라는 게 이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긴 수익만 얘기하기 때문에 고객의 이 범위를 먼저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고객의 정의를 아는 것보다 말문제 목적으로는 저희 기준서에 얘는 고객이 아니라고 했어요. 뭐 같은 사업 영역이 있고 비화폐성 자산을 교환하는 거래는 고객으로 보지 않는다고 그랬죠. 제가 그래서 수업 시간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SK이노베이션이랑 오일뱅크랑 기름 교환하는 건 고객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거기 1번 보시면 같은 사업 영역에 있는 기업 사이에 비화폐성 교환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것도 아시면 되고, 하나 더 알았으면 하는 게 뭐냐면 위험과 효익을 공유하고 있다면 얘도 고객은 아니에요. 그렇죠? 해커스 경영이 정윤돈의 고객이 아닌 이유가 뭡니까? 한 배를 탔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여기까지 보시면 되고, 그러면 우리 이제 1단계부터 쭉 한번 정리를 해볼 건데, 고객과의 계약을 생긴 수익 1단계 계약의 식별이잖아요. 이게 정말 계약한 게 맞는지. 그럼 첫 번째로 알아야 되는 게 계약인데 어디까지를 계약으로 볼 수 있느냐 하는 건데, 아시죠? 우리 서면만 가능한 게 아니라 구두도 가능하고요, 사업 관행에 따라서 암묵적으로 체결하는 것도 된다고 그랬죠. 그 얘기가 67번에 나와 있죠. 계약은 서면으로, 구두로 기업의 사업 관행에 따라 암묵적으로 체결이 가능하다 나와 있고요. 우리 두 번째로 계약의 식별 요건 기억나시나? 계약의 식별 요건 5가지가 있잖아요. 그쵸? 권리를 확약하고 의무도 확약하고, 그다음 뭐였어요? 지급 조건도 나와 있어야 되고요, 상업적 실질도 있어야 되고요, 대가의 회수 가능성도 높아야 되죠. 그쵸? 요 5가지는 기억을 좀 하셔야 돼요. 아이씨, 받을 거, 줄 거, 언제 줄 건지 조건 확인하고, 그 다음에 교환하는 게, 제가 제 딸이랑 아빠 백 얘기했잖아요. 딸이랑 백이랑 상업적 실질이 다르고, 그 다음에 아빠가 안 망해야 된다고 그랬죠? 대가의 회수 가능성이 높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요 5가지가 만족돼야지 계약이 있는 걸로 본다고요. 그럼 요 계약의 식별 요 5가지를 시험에 내기도 좀 그래서, 그 다음에 얘기했던 게 뭐였죠? 계약의 식별 요건을 충족해서 식별이 되는 계약이 있고, 계약의 식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식별이 안 되는 계약들로 나눠져 있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키핸드 보면 그림 다 나와 있어요. 그럼 우리 요 경우에 첫 번째로 알아야 되는 게 뭡니까? 계약의 식별 요건을 만족했다면 추후에 재검토를 한다고 그랬습니까? 안 한다고 그랬습니까? 안 한다고 그랬죠? 언제까지? 유의적인 변동이 생기기 전까지는 재검토를 안 한다고 그랬어요. 하지만 계약의 식별 요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이게 언제 만족될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재검토를 해야 된다고 했었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거기 68번 보시면 고객과의 계약에서 계약 개시 시점에 계약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사실과 상황에 유의적인 변동 징후가 없는 한 이 기준을 재검토하지 않는다. 만일 고객과의 계약의 판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나중에 충족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그 계약을 지속적으로 검토해야 된다. 아실 거고요. 여러분, 요거 같은 경우에 또 나올 수 있는 게 뭐였어요? 계약의 식별 요건을 충족하지도 못했는데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가 있었지. 요거는 회계처리 어떻게 했습니까? 계약의 식별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어. 계약이 됐는지도 안 됐는지도 아직 모르는데 고객으로부터 돈만 먼저 받았대요. 어떻게 처리하기로 했어요? 그쵸. 계약 부채, 다른 말로 부채로 처리하기로 했죠. 그래서 계약 체결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는데, 식별 요건을 충족시키지도 못했는데 고객에게 대가를 먼저 받은 경우에는 부채로 처리하고, 요 부채는 언제 수익 처리한다고 그랬습니까? 언제? 기간이 종료되고 반환되지 않을 때, 혹은 수행 의무를 다 완료하고 반환되지 않을 때. 기억나시죠? 근데 거기까지 물어보진 않을 거예요. 부채로 처리한다, 여기까지만 기억하시면 되지. 그래서 69번 보시면 고객에게 받은 대가는 수익으로 인식하기 전까지 부채로 인식하며
인식된 부채는 계약과 관련된 사실 및 상황에 따라 재화나 용역을 미래에 이전하거나 받는 대가를 환불해야 하는 의무를 나타낸다. 여기까지 보시면 되고, 넘겨보시면 역시나 계약 변경이 나오는데, 요 계약 변경은 고객과의 계약에서 제일 중요하죠. 계산 문제도 아셔야 되고 말 문제도 아셔야 되고, 이 계약 변경이 사실 말 문제로 되게 좋기 때문에 요거 진짜 충분히 말 문제로 나올 수 있어요. 이제는 하도 많이 해서 지겹죠. 자, 보시면 계약 변경 1단계로 봐야 되는 게 뭡니까? 제 그림 뭐라고 그랬죠? 딴 사람 그림 보지 말고 별도의 계약인지 아닌지를 따져봐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계약 변경의 판단수서 첫 번째는 별도의 계약인지 아닌지야. 별도의 계약의 요건 이제는 다 알고 있겠지. 얘기해보세요. 영탁 학생 얘기해봐. 별도의 계약 뭐라고? 그래요. 계약의 범위가 확장돼야 되고요. 이 확장된 범위에 따른 특정하는 가격이 있어야 되는데 말이 어렵기 때문에 실제 시험에서 뭘로 준다고 그랬어요? 개별 판매 가격을 반영하고 있어야 된다고 그랬지. 여러분 요거 듣고 저 스파르타만 들었는데 너무 괜찮아요. 그리고 저 1차 시험 붙을 것 같아서 저 동차만도 지금 끊을게요. 라고 했을 때 동차만도 지금 끊을게요. 범위가 확장됐죠. 근데 카운터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저기 아직 제가 붙지도 않은 상태에서 동차만 끊는다는데 5만 원만 할인해 주세요. 그래서 저희 직원이 정색하면서 왜 이러세요 진짜. 이러면 개별 판매 가격이 반영된 거기 때문에 별도의 계약으로 스파르타 따로 동차만 따로 간다고요. 근데 저희 원장님이 해드려야죠. 10만 원 깎아드릴게요. 이러면 개별 판매 가격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동차반과 스파르타반을 같은 계약으로 봐서 수익을 배분해줘야 된다고요. 따라오시죠. 자, 별도의 계약을 충족하지 못해. 이건 결론은 별도로 회계 처리하고 별도의 계약을 충족하지 못해요. 그럼 요거 우리 2단계로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요거까지 기억을 하셔야지. 2단계로 두 개로 봤죠. 재화나 용역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와 재화와 용역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로 나눈다고 했죠. 그래서 문제 기준서 예시를 보면 얘는 추가 주문은 있었는데 개별 판매 가격을 반영하지 못한 케이스고, 얘는 추가 주문은 없고 가격만 깎아준 경우 아니겠습니까? 결론을 기억해야 되는데 별도의 계약이 아니면서 재화나 용역을 구분할 수 있으면 얘는 뭐라고 그랬어요? 기존 계약은 종료하고 새로운 계약이 시작되는 걸로 본다고 그랬었죠. 이거 근데 재고자산 문제라면 이거 뭐라고 그랬어? 제가 계산 문제 목적으로 뭘로 기억하면 된다고 그랬어? 판매 단가를 다시 계산해야 된다고 했었죠. 지금 들었으면 됐어요. 뭐. 자, 여기까지 했고요. 그럼 얘는 어떻게 돼? 재화나 용역이 구분되지 않으면 기존 계약의 일부로 본다고 했었는데 계산 문제 목적상은 얘 뭐 기억하면 된다고 했습니까? 매출 할인이라고 했잖아요. 기억나시죠? 여기까지. 그래서 70번이랑 71번까지 얘기를 한 건데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제 생각에는 계약 변경이 오히려 작년까지 계산 문제로 2번이나 나왔기 때문에 말 문제로 그냥 짧게 물어보고 갈 수도 있어요. 반드시 구분하셔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막상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인식 5단계 중에서 1단계 계약 10편에서는 말 문제로 나올 게 몇 개 안 돼요. 그렇죠? 보시면 되고, 이제 2단계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인식 5단계 중에서 2단계가 뭡니까? 수행 의무의 식별이죠. 그럼 수행 의무의 식별에서 첫 번째로 수행 의무가 어떤 건데, 수행 의무의 정의를 기준서에서 좀 얘기하고 있는데 기준서에서 두 가지를 좀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뭐가 있냐면 계약 준비 활동이요. 계약 준비 활동은 수행 의무에 들어가 안 들어가? 만약에 우리 훈협이가 저한테 특강 하는데 여러분 저 이거 특강 준비한다고 어제 밤샜어요. 돈 좀 더 주세요. 막 이렇게 얘기한다고 칠게요. 그럼 이 수녀비가 수업 준비하려고 어제 밤샌 거는 계약 준비 활동이죠. 계약 강의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잖아. 얘는 수행 의무에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간다고요. 계약 준비 활동은 고객에게 직접 수행 의무를 이행하는 활동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 준비 활동은 수행 의무가 아니에요. 기억나시나?
나 배는 인천에 있는데 난 상선회사야. 내 배는 인천에 있는데 고객이 부산에서 오사카까지 짐을 좀 옮겨달래. 그럼 인천에 있는 배가 일단 부산항까지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계약 준비 활동이라고요. 얘는 수행 임무로 봐서 수익을 배분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수행 임무가 아니라고요, 계약 준비 활동은. 두 번째로, 계약에 명시되어 있진 않아. 근데 고객이 암묵적으로 기대하고 있대요. 원래 LG 가전제품 사면은, 내가 살 때 분명히 얘기는 못 들었는데 LG 가전제품 사면 보통 LG가 AS 해준대. 이렇게 생각하고 있대요. 그럼 요 경우에 AS 해주는 거에 대해서 수행임으로 볼까 안 볼까? 수행임으로 봐요. 그래서 계약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고객이 암묵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다면 그것도 수행임으로 본다고. 읽어보시죠. 72번 맨 밑에만 볼게요. 계약 준비 활동은 수행 의무가 아니다. 73번 고객과의 계약에서 식별되는 수행 의무는 계약에 분명히 기재된 재화나 요령에만 한정하지 않을 수 있다. 고객에게 이전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를 하도록 한다면 이러한 약속도 고객과의 계약에 포함할 수 있다. 따라오시죠. 정당한 기대를 하게 한다면, 암묵적인 정당한 기대를 하게 한다면 수행 의무에 들어갑니다. 자, 여기까지 봤고 나머지는 보시면 되는데, 자, 그럼 우리 두 번째로, 우리 수행 의무를 보면 두 가지로 나누죠. 한 번 제공하는 경우랑 연속해서 제공하는 경우가 있어요. 얘 먼저 보죠. 우리 연속해서 제공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고 제가 저번에 얘기했었습니까? 저희 집에 지금도 하루 야채가 오늘도 4개 왔다고요. 지금 363일째 오고 있어요. 이제 이틀 남았죠. 하루 야채가 하루에 4개씩 1년치를 저희 와이프가 미리 계약을 해놨다고요. 그래서 하루에 4개씩 하루 야채가 365일 동안 오고 있어요. 그럼 수행 의무 몇 개야? 365 곱하기 4? 이렇게 동일한 재화나 용역에 대해서 연속해서 제공하는 경우엔 뭘로 본다고 그랬어요? 단일의 수행 의무로 보고, 다만 요 수행 의무를 요건을 만족한다면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루 야채를 1년 동안 하루에 4개씩 주더라도 그냥 진행 기준에 따라 안 분하면 되는 거지, 이걸 별도의 수행 의무로 보지 않는다고요. 그게 어디 나와 있습니까? 75번 기업이 일정 기간에 같은 재화나 용역을 연속적으로 제공하는 상황처럼 실질적으로 서로 갖고 고객에게 이전하는 방식도 같은 1년에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은 약속하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하나의 수행 의무로 본다. 다음의 요건을 모르셔도 되고, 이 경우 단일 수행 의무를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것이므로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한다. 괜찮죠? 여기까지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랑 좀 보시죠. 그럼 여러분, 수행 의무를 재화나 용역을 한 번 제공하는 경우에는 계약 내에 수행 의무가 단일의 수행 의무일 수도 있고요, 복수의 수행 의무일 수도 있어요. 그 복수의 수행 의무가 되려면 조건이 뭐였지? 계약 내에서 식별할 수 있어야 돼. 갤럭시 탭에 영어 강의를 넣어주기로 했대. 그럼 갤럭시 탭 영어 강의 식별할 수 있잖아. 그리고 다른 재화와 함께 효익을 낼 수 있어야 돼요. 요거 2개 만족하면은 복수의 수행 의무로 본다고. 갤럭시 탭에 강의 넣어줬지만 강의 다 지우고 영화 넣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단일의 수행 의무로 본다고. 이해하실 수 있겠죠? 무슨 말인지. 여기까지. 요 경우에만 복수의 수행 의무로 보는데, 우리가 실제로 요걸 따지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기준서에서 단서를 줬죠. 첫 번째 뭐? 고객 맞춤화가 일어났대. 그럼 요 경우에 뭘로 본다고 그랬어요? 단일의 수행 의무로 본다고 그랬죠. 고객 맞춤화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으면 단일의 수행 의무로 본다고. 제가 집을 샀는데, 집을 분양받았는데 그 인테리어까지 해달라고 그랬어. 나를 위해서. 뭐 방 하나에는 칠판도 있고 막 이렇게. 고객 맞춤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인테리어랑 집 분양하는 거랑 따로따로 분리하지 않는다고요. 하나 더. 결합 산출물이요. 결합 산출물이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 아파트를 일반적으로 분양하면 아파트 건물만 분양하는 게 아니라 조경도 하고 문화센터도 하고 이것저것 한다고. 그럼 다 따로따로잖아. 하지만 그걸 합쳐서 하나의 아파트 단지가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단일의 수행 의무로 본다고 그랬어요. 결합 산출물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단일의 수행 의무로 보시면 돼. 조만간 얘도 기준서에 사례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2단계는 말 문제로도 물어볼 수 있겠지만 제 생각에 가장 좋은 건 충당부채처럼 사례 한 3개 준 다음에 이 중에서 단일의 수행 의무인 것은 복수의 수행 의무인 것은 고르시오 이런 문제가 조만간 나온다니까. 기준서에 한 5개 있어요. 4개도 좋다고. 그때 어떻게 판단해야 돼? 이걸로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 단어 찾아야지. 기준서에도 단어가 다 나와 있다고요. 사례에. 세 번째로 뭐 상호 의존도가 높아요. 그럼 요것도 뭘로 봐? 단일의 수행 의무로 봅니다. 괜찮죠? 여기 없어요. 여기 없다고. 써놓으셔야지. 그렇죠? 거 선생님 300개 참 그러지 마시고 300개만 생각해서 이러지 마시고 여기까지 괜찮죠? 하나 더 진짜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 그럼 이게 단일의 수행 의무인지 복수의 수행 의무인지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거 판단 언제? 거래가 계약이 체결됐을 때 계약을 식별하고 나면 이 계약 내에 수행 의무가 하나짜리인지 2개짜리인지 내가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언제 판단해? 계약할 때? 계약 개시 시점에 판단한다고요.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추후에 계약 개시 시점에 수행 의무가 2개짜리라고 판단했어. 추후에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뀔 수 있어요 없어요? 바뀔 수 없죠. 우리 제가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거래가격의 변동법은 계약 개시 시점 이후에 바뀌는 게 하나도 있어서는 안 돼. 그래서 오답 유형으로 이거 이후에 변경 가능하다 그러면 다 틀린 얘기야. 무조건 계약 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요. 그래서 74번 읽어볼게요. 74번 계약 개시 시점에 어디에 표시해야 돼? 계약 개시 시점에 표시해야 돼요. 계약 개시 시점에 포인트라고. 매기말 평가한다 이러면 맞는 소리 같다고. 계약 개시 시점에 고객과의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구별하여 이를 하나의 수행 의무로 식별한다. 하나의 계약에 하나의 수행 의무를 포함할 수 있지만 하나의 계약에 여러 수행 의무가 포함될 수도 있다. 이렇게 나와있지만 이 문구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개시 시점이라고요. 따라오시겠습니까?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봤어요. 그래서 2단계까지 봤습니다. 2단계는 이 정도는 필수적으로 꼭 아셔야 되고 3단계로 가죠. 3단계는 할 얘기가 많으니까. 여러분 아직 15분이나 남았어요. 왜 이렇게 오늘 얘 길게 하지 이러지 마시고 후렴에 특강도 있다는데 말씀하시고 저도 살아야죠. 세 번만 잘 되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자 3단계 보시면 거래 가격의 산정이 있어요. 오늘 저는 오전에 검사 받고 와갖고 배도 별로 안 고파가지고 점심 안 먹으려고 했는데 얘가 12시부터 계속 밥 먹자고 난리를 쳐가지고 가서 딸부잣집 불백에서 밥 먹었거든요. 밥 먹고 나왔는데 갑자기 선생님 밥 사셨으니까 제가 스타벅스에서 커피 한 잔 살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라 잘 됐네. 그럼 그 스타벅스 거기 GT타워까지 걸어갔다고요. GT타워 문을 딱 열는데 어머 지갑이 없네 이러는 거예요. 깜빡했네. 그래서 아니 이거 몰라? 몰라? 옷도 얇은 거 입었는데? 몰라? 처음부터 알았겠죠. 설계 당했죠 뭐 제가. 그래서 공사 당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주고 막 이랬어요. 그때 저한테 마시면서 유유히 이렇게 쳐다보면서 수업 시간에 또 얘기하겠네 이러더라고요. 원래 뭐 인성의 클래스를 알기 때문에 얘기하고 싶진 않지만 그래요. 복수다. 오늘 엄청 늦게까지 해야지. 자 봅시다. 보시면 농담이에요. 금방 우리 6시에 딱 끝낼게요. 거래 가격 보시면 첫 번째로 아셔야 되는 게 이 거래 가격은 왜요? 고정대가랑 거래 가격 산정 3단계 고정대가랑 이 변동대가가 있다고요. 다 아시겠지만. 그럼 여러분 첫 번째로 아셔야 되는 게 이 변동대가 같은 경우에 얘는 추정치를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포함시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기준서를 보면 예전 기준서는 변동대가를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으면 수익에 포함시킬 수 없다 이렇게 나와있지만 이번에 바뀐 기준서는 뭐라고 나와있냐면 추정치의 제약을 만족하느냐 만족하지 않느냐로 구분했다고요. 추정치의 제약이 뭡니까? 읽어볼게요. 어디 나와있냐면 추정치의 제약이 우리 78번이요. 78번 아니 76번이요. 76번 변동대가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나중에 해소될 때
이미 인식한 누적 수익 금액 중에서 유의적인 부분을 되돌리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정도까지만 추정치의 변동대가의 일부나 전부를 거래가격에 포함한다. 보이시죠? 여러분 거기다 써놔서 이게 추정치의 제약이에요. 그래서 요거에 만족하면 변동대가에 포함시키고 요거에 만족되지 않으면 변동대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요. 그럼 유의적인 부분을 되돌리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정도까지만 수익 변동대가에 포함시킨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추정치를 최소값으로 잡으라는 소리라고요. 나중에 수익을 돌리지 않을 금액으로 잡으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거 했죠. 예. 내가 돈 받을 가능성이 100원 받을 가능성이 있고 50원 받을 가능성이 있고 20원 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확률은 모른대. 하지만 이 세 개 중에 하나는 확실히 받는데 이 경우에 변동대가 뭘로 봐야 돼? 얘로 봐야 된다고요. 이게 그 추정치의 제약에 대한 예예요. 이해하겠어요? 나중에 수익을 되돌릴 가능성이 가장 적은 금액을 잡으라고 했다고요. 이해하시겠어요? 여기까지. 추정치의 제약을 만족하는 애들은 변동대가에 포함돼. 다만 아셔야 되는 게 뭡니까? 이 경우에 추정치의 제약에 따라 매기말 변동대가가 변동할 수 있기 때문에 요게 변동하면 모두 변동해? 얘도 변동한다고요. 그래서 유일하게 이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긴 수익인식 기준서를 보면 모든 건 다 계약 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유일하게 변동대가의 변동 때문에 거래 가격은 매기말 재측정해줘야 돼요.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여기까지 보시면 되죠. 그래서 여기까지 봤고요. 우리 76번 봤고요. 77번 한번 볼게요. 77번. 78번 먼저 보죠. 변동대가의 추정치가 너무 불확실하고 기업이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고 그 대가로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금액을 충실하게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변동대가의 추정치는 거래 가격에 포함시키지 않으며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요 말이고요. 79번. 환불부채는 기업이 받았거나 받을 대가 중에서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 금액이므로 거래 가격에서 차감한다. 환불부채는 보고 기간 말마다 상황의 변동을 반영하여 새로 수정한다. 맞는 소리라고요. 왜냐면 변동대가라는 게 돈 많이 주는 것도 있지만 나중에 환불해 주는 것도 있다고. 그럼 옛날에 만약에 이마트가 이렇게 했다고 칠게요. 물건을 1,000원짜리 팔았어. 근데 고객들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보다 더 싸게 파는 데 있으면 얘기해. 우리가 판 금액의 차익만큼을 내가 너한테 현금으로 되돌려줄게. 옛날에 이마트에서 이런 적 있다고요. 우리 지금 1,000원에 파는데 우리보다 더 싸게 파는 데 있으면 갖고 와. 그러면 그 가격 차익만큼 환불해줄게. 이런 정책을 옛날에 했었다고요. 그럼 이 경우에 이마트는 어떻게 해야 돼? 계산해봤더니 추정해봤더니 우리보다 싼 데가 한 100원 정도 싸게 파는 것 같대. 그럼 나중에 100원 돌려주는 것 같대. 그럼 뭘 하자고? 요걸 환불부채로 잡고 나머지 900원만 계약 수익으로 잡는다고요. 이 경우에도 얘는 변동대가랑 똑같기 때문에 얘도 매기말 추정해서 재검토해줘야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따라오시죠? 그래서 79번 환불부채도 새로 수정한다. 여기까지 보시면 되고 80번은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80번은 여러분 교환이니까 읽어보시면 되고 우리 91번 볼게요. 81번 죄송해요. 81번 우리 그럼 요 거래 가격 보면 나오는 게 뭐냐면 우리 이거 있지 않습니까? 유의적인 금융요소. 유의적인 금융요소의 반영은 뭡니까? 내가 요때 물건을 판매하고 1년 후에 대금을 수령하기로 했대요. 100원에 적절한 할인율이 10%라면 요 경우에 나는 얼마로 인식해야 돼?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반영해서 현재 가치로 수익을 인식해야 되는 거 아시죠?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반영한다는 게 뭐야? 미래 받을 돈에서 현재 가치 빼서 미래 받을 돈에서 이자 비용 빼서 현재 가치로 잡으라는 소리잖아요. 아니 다 아는 소리고 두 가지를 말문제로 좀 기억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 처음에 개시 시점에는 할인율이 10%였는데 추후에 할인율이 변경돼. 그럼 이 할인율의 변경을 반영합니까 안 합니까? 여러분 절대로 변동대가, 환불부채, 거래가격 빼고는 계약 개시 시점 이후에 변동하지 않아요. 그래서 할인율의 변동은 반영하지 않아. 하나 더. 누가 하품을 하였어 지금?
여러분 요즘 궁예 게임 같은 거 유행한다면 술자리에서 숟가락 얼굴 딱 가린 다음에 누구인가 누가 웃음소리를 내었어 그러면 그때부터 조용히 해야 된대. 그리고 이제 시키는 거야. 자, 안주를 먹어보거라. 그럼 웃으면서 먹으면 안 돼. 막 그런 게임이 있대요. 그러니까 말을 시키는 거지. 웃으면 안 되는 거야. 근데 인터넷 봤는데 김영철 씨 있잖아요. 그분이 그 게임을 하니까 다 터지더라고. 그분이 누구인가 직접 하니까. 우리도 그런 거 해볼까요? 누구인가. 자, 돌아와서 그럼 이거 1년 이내래. 이 경우에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반영합니까 안 합니까? 뭐라 하였어 지금? 반영해? 안 해? 안 하죠. 유의적인 금융요소는 계약기간이 판매부터 대금 수령까지 1년 이내라면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반영하지 않는 실무적인 간편법도 쓸 수 있다고 그랬지. 그래서 말 문제는 두 개 기억하면 된다고요. 이자율 변동하면 반영 안 해. 1년 이내면 실무적인 간편법을 쓸 수 있다. 읽어보시면 81번 파란 글씨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계약 개시 후에는 이자율이나 그 밖의 상황이 달라져도 그 할인율을 새로 수정하지 않는다. 맞죠? 82번 보시면 1년 이내일 것으로 예상한다면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반영하여 약속한 대가를 조정하지 않는 실무적인 간편법을 쓸 수도 있다. 따라오시죠. 여기까지 했고 나 하나만 더 볼게. 유의적인 금융요소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자, 준비하시고 부릉부릉. 자, 1년이에요. 이자율 10%야. 이때 대금 수령했어. 100. 그리고 이때 수행 의무를 이행했대. 이 경우에 수익으로 인식할 금액 얼마예요? 수익으로 인식할 금액. 이게 같은 연도래요. 이 연초고 연말이래. 올해 수익으로 인식할 금액 얼마예요? 얼마예요? 10? 아니 물건을 팔았다니까. 돈은 100원 받았어. 얼마예요? 내 관심법으로 보아하니 공부를 하지 않았구나. 여러분, 왜 이래? 이거 우리 몇 번 했잖아. 여기가 X1년 초면 X1년 초에 올려야지. 현금 100. 여기 뭐야? 계약부채. 계부라고 쓸게요. 105지. X1년 말에 뭐예요? 일단 남의 돈을 100원 갖고 있었으니까 이자 비용으로 10 잡고 계부를 10 늘려주죠. 그리고 어떻게 해? 계약부채가 110원 됐으니까 계약부채 110원 없어지면서 매출, 계약수익으로 110 잡는다고 우리가 했잖아요. 그래서 돈을 미리 받은 경우에도 이제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반영한다. 몇 번 얘기했잖아. 요거는 계산 문제도 나올 수 있어요. 요거랑 똑같은 게 재매입, 조건부 판매도 이렇게 했잖아요. 오케이, 좋아. 여기까지 했고요. 큰일인데. 자, 보시면 하나 더 있죠. 고객에게 3단계까지는 하고 집에 가야지 끊을 수가 없잖아요. 대가를 수령한 경우. 이거 기억나시나? 고객에게 대가를 수령한 경우. 여기 기업이고 여기 고객이에요. 말문제 특강이라고 말문제 문구만 어떻게 읽고 갑니까? 다 내용을 그냥 보는 거지. 내가 수행 의무를 이행했더니 고객이 나한테 100원 줬대. 근데 내가 아무 이유 없이 고객한테 20원 줬대요. 그럼 내가 수익으로 인식할 금액 얼마야? 80이죠. 이건 뭘로 봐? 리베이트로 보니까. 근데 이번에는 사실 이 20원 준 이유가 고객이 나한테 재화나 용역을 제공했기 때문이래. 이 경우에 일반적인 경우에 수익 얼마야? 고객이 나한테 재화나 용역을 제공했기 때문에 20원 줬대요. 이 경우에 수익 얼마야? 100이죠. 별도의 거래로 보니까. 근데 고객이 나한테 제공한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가 15원이래. 이 경우에 수익 얼마야? 뭐야? 아니 100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15가 나올 수 있어요? 얼마예요? 원래 고객한테 제공받은 가치가 대화나 용역의 공정가치가 15원이야. 근데 내가 20원 줬대요. 얼마 더 줬어? 5원을 더 줬지. 왜 5원을 더 줬어? 너무 고마워서. 요 5원을 리베이트기 때문에 요 경우에 수익 얼마에 시켜요? 95원. 거기 나와 있어요. 앞에 거기 그 캔드북 보면 앞에 그림도 나와 있어요. 책에. 마지막으로
안 끝났어. 자, 이거 하나 확실히 마스터 하겠네. 고맙다고 해야지 인상을 쓰면 안 되죠 지금. 선생님 덕에 이거 하나는 확실히 알았네요. 감사합니다 해야죠. 공정가치 모르겠대. 그럼 얼마예요? 그쵸 80이죠. 공정가치를 모를 경우에는 제공한 대가를 전액 수익에서 차감하잖아요. 실제로 3단계 거래 가격을 배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이 요 정도예요. 거기 읽어보시면 83번 보시면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가 고객에게 제공받을 재화나 용역에서에 대한 대가가 아닌 경우에는 거래 가격에서 수익을 차감하여 회계 처리한다. 이렇게만 나와 있지만 여러분 요 케이스도 다 알아야 된다고요. 그렇죠? 꼭 좋아요. 우리 여기까지 해서 3단계까지 했고요. 다음 주 목요일이 아마 저희 스파르타 마지막 재무회계 수업으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거 쭉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단원들은 다 전체 내용을 훑고 갈 거기 때문에 도움은 되실 거예요. 다음 주 목요일날 만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